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오후 2시 뉴스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경찰 전담 수사팀이 일부 인물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입첩서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인물은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3명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 전담 수사팀이 일부 피의자를 입건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거죠? 네, 일단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여야 인물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2가지 모두 이첩 서류에 적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는데요. 수사 4일째인 오늘 경찰 전담수사팀은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인데 다만 입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정확히 누가 어떤 혐의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넘긴 2가지 혐의 가운데 경찰이 어느 것을 적용할지도 중요합니다.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금품 제공 시점인 지난 2018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면 올해로 끝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수사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경찰로서는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죠. 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대면 소환 조사 일정을 최대한 빨리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 등을 위한 피의자 압수수색 등 절차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어제 경찰 전담수사팀이 제일 먼저 진술조사를 진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경찰은 어제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3시간가량 접견해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과거 진술 등을 재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 역시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이송됐죠. 네, 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민중기 특검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합니다. 경찰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오늘 사건이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내면서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이 의혹에 관여됐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를 덮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특검에선 윤 전 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한 인사는 여야에서 5명이라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 전담수사팀은 고발장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통일교 의혹은 여야 정치권 전체를 덮친 연말 블랙홀이 됐습니다. 당혹감이 역력했던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자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전재수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좀 위축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류가 좀 달라졌다고요? 네, 어제는 말을 아끼는 신중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오늘은 일종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사들 명단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지만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면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면 대통령 말씀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애초에 통일교 의혹은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비위로 불거진 거라고도 말했는데 이 사안이 민주당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프레임 쳐내기를 시도하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오늘 지도부 발언입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이미 정교 유착을 넘어 사실상 정교 일체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통일교 돈으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으로 물타기해도 법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투톱은 통일교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윤리감찰단 가동은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의 공세에 맞서면서도 이슈 자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내부적으로는 긴장을 완전히 숨기진 못하고 있는데 특히 전재수 전 장관이 유력한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왔던 만큼 통일교 리스크가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이 띄우려던 2차 종합특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 당일각에서는 통일교 의혹이 부상한 상황에서 특검을 강행을 하면 오히려 야당에 공세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다졌지만 야권의 공세와 여론을 어떻게 돌파할지는 숙제로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을 전세 역전의 기회로 보고 여권의 전방위적인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칼끝을 바짝 겨누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측근 그룹, 7인의 멤버인 임종성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지 않느냐며 이재명 정권과 긴밀히 유착한 정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연 송원석 원내대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 대통령을 향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주장을 받아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을 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를 언급하는 건 권성동 의원의 구속 등과 맞물려서 터부시되는 분위기였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통화에서 이젠 특검을 해도 전혀 위축될 게 없다며 전세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네, 국회 필리버스터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투표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을 포함한 법력권은 오후 2시 반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안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14일까지는 매일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또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하고 마지막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황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 집단소송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정보 유출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취임 이후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 대통령은 재차 쿠팡 사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피해 국민이 3,400만 명인데 집단 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형사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경제제재를 강조한 뒤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사고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을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고치자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회원 탈퇴,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려는 고객은 마이 쿠팡 페이지 설정에서 와우 멤버십 해지하기와 해지 신청 완료하기 이 2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앞서 쿠팡은 탈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회원 탈퇴 절차도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습니다.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수색이 이틀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철제 구조물이 뒤엉켜 있어 아직 위치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됐는데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이 구조 수색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방대원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건데요. 이 현장에서는 이 현장의 모습을 좀 안정화하고 그리고 보강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중단은 9시 20분부터 이루어졌는데 저녁 6시쯤부터는 수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 찾지 못한 작업자는 모두 2명입니다. 붕괴 사고 당시 미장공 1명, 철근 작업자 2명, 배관 작업자 1명 등 모두 4명이 매몰됐는데요. 사고 직후 발견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 만에 숨졌고요. 어제 저녁에도 70대 철근공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작업자 2명을 찾아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몰자 위로 붕괴 잔해물이 쌓인 데다 콘크리트가 굳어가면서 구조에 어려움이 큽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를 막으려고 구조물에 크레인을 연결했는데요. 사고 현장 안전이 확보되면 곧바로 지하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작업자 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골 접합부가 뚝 끊어진 점으로 미뤄 전문가들은 접합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광주경찰청은 3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부검과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업무에 집중하되 안전조치 미흡 등 범죄 혐의점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추후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 경위를 규명할 계획인데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노동당국도 현장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 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이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난데없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로 42회차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악 공연을 매개로 변화와 다짐을 나누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어제 이 무대에서 합창 단원으로 참여한 김호중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김 씨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창 단원조차 아니다라며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는 지금도 여전히 김 씨가 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호중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가졌다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김호중이 다리를 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는 황당한 목격담 등이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앞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가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건 정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김호중 씨가 이제 그동안 이제 소망교도소로 이감되고 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실형 선고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활동이 이제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뭐 세진음악회, 특히나 이제 법무부 산하의 이제 수용 시설에 있는 그런 이제 수용인들이 이렇게 이제 음악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갱생을 유도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연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일부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김호중 씨가 뭐 노래를 몇 곡 부르는 것을 또 봤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다리를 저는 모습까지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의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조금 이렇게 좀 추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보를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싶은데 현재 해당 기사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김호중 씨 측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상 가짜 뉴스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망교도소에서 뭐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소망음악회 그 합창단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나오게 되면 저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도 가능은 한데 네.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소속사에서 괜히 문제를 키우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저걸 확실하게 저는 거짓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입장문을 내야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김호중 가수는 지금 그 소망교도소에서 착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호중 씨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거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사실 이제 그 가석방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12월 24일 그 전후로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결과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는 것과 실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도 다르거든요. 이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는 이제 유기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나서 법상으로는 이제 3분의 1 이상을 복역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행영 성적이 뭐 어느 정도 양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는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호중 씨도 이제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이제 가석방이 이제 허가가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죄명 자체가 우리가 이제 뺑소니 후 도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가석방에서 이제 허가를 해줄 만한 그런 죄질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가가 났을 때는 또 이제 국민의 여론들도 또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조심스럽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승인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가석방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형기가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여부가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 특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 거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 의혹이 다른 연예인으로도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가 주사 이모와의 관계 해명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주사 이모에게 고맙다는 글과 함께 사인 CD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똥이 튄 온유. 어제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으로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했는데 당시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입니다. 또 A씨에게 건넨 사인 CD는 진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속칭 주사 이모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을 장식했던 병원 관련 직함을 모두 삭제하고 사진도 모두 지운 상태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예기자 출신 한 유튜버는 그녀를 전 청조에 빗대며 폭로에 나섰습니다. 주사 이모는 의대 교수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고졸 학력에 개명을 했고 또 성형수술로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며 과거에는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 붙이는 시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여성의 신원과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혹들,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유튜버 주장에 따르면 이름, 얼굴, 경력까지 싹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 이모, 링고 이모 이런 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사건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사 이모라는 거는 사실은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개인 방문을 해가지고 주사를 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직을 보게 되면 미용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간호사, 조무사 출신들이 사실은 집을 그만두고 나서 방문하면서 놔주는 것인데 아마 주사 이모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전총조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주사 이모를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은 물론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온유 씨 여러 사람들이 관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주사 이모가 한두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약도 알다시피 대류 처방한다든지 불법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추가로 말하면은 혹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약품은 사실은 의사 처방 없이 쓰게 되면은 이건 의료법이 아니고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제약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어찌됐든 저 주사 이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제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주사 이모한테 상대적으로 의료법을 받아붙는 분들 그리고 그 사용했던 약물까지도 밝혀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 커질 같은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 박나래 씨 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주사 이모가 진짜 면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사전에 알았냐가 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박나래 씨가 이제 시술을 받았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나래 씨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 매니저한테 의사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의사처럼 뭐 어쨌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했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본인도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이제 의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 의사라고 이제 믿었을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 상대방의 이런 이제 뭐 의료 면허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이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런 게 이제 본인도 이제 해명을 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이제 믿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게 뭔가 이제 납득이 될 수 있는 해명이 될 것 같고 만약 그런 정도로 이제 제시를 못한다라고 하고 그냥 내가 이제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진술로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이 그동안의 이런 시술 과정 그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믿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정말로 이제 의사라고 믿었던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에서 면밀하게 조금 입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나래 씨는 최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 매니저 측에서 여러 폭로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앞서서 그 오해를 풀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힌 데 대해서 전 매니저 측에서는 합의나 사과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 박나래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노래방을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8일 새벽 3시쯤에 아마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전 매니저한테 합의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현재 매니저 박나래 씨 지인 그리고 이 전 매니저 4명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합의 내용보다는 뭐 다시 일해달라 뭐 도와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노래방을 가자는 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술을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3시간 동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 6시쯤에 집에 왔었는데 그날 발표를 한 거예요. 서로가 오해를 풀고 불신을 풀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불찰을 있지만은 잘 지낼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했다 그러니까 아마 합의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합의서 내용을 박나래 씨가 온도차가 있다면서 합의를 안 했던 거예요. 네. 자, 관련 얘기 잠시 뒤에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부처 업무 보고를 주재합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시간에 국토교통부만 하게 됐죠.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토지 전략, 도로, 주거 뭐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부정부패 요소가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많은 거죠. 실제 사고가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 행정이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어쨌든 자원을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다리를 놓을 건지, 어디다가 뭐 공장을 배치할 건지, 어떤 땅을 개발할 건지, 이게 전부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토부 업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더 공정한 마인드, 또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업무 보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도 한번 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국토부의 업무 현황과 정책 등을 점검하는 자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가 국민 일상의 삶에 연관성이 많다면서 부정부패 요소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토의도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서 우리가 박나래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전 매니저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박나래 씨가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좀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자택에 갔을 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합의나 사과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전 매니저 측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래방에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정작 이제 합의서나 사과문은 뭐 작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오전에 박나래 씨 측에서 이게 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해서 오해를 풀었다라고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입장문을 내고 이제 매니저 측에서도 아니 이게 사과나 합의가 없었는데 이런 입장문이 먼저 나가니까 이 부분도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이제 그 사과와 함께 이제 또 합의서를 작성하지 이제 변호인 측을 통해서 이제 박나래 측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박나래 측에서는 그 이제 합의서 초안을 받아보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말이 아 내가 지금 공황장애도 있고 대인기피증도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인이 그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합의를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합의가 이제 결렬이 되고 이후에 지금 뭐 입장문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박나래 측의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전 매니저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박나래 씨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고 그리고 박나래 씨 측에서 만약에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을 때 그날 이제 자택에 와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전 매니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전 매니저 측에서 제출하는 또 녹취록을 통해서 누구 말이 또 사실관계 맞는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니저 측이 뭐 주사이모 의혹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100개 정도 되는 의혹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의혹이 점점 이렇게 확산하는 모양새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매니저는 그 박나래 씨랑 가장 밀착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생활 하나하나 무슨 공중도덕부터 해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도 매니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걸 진짜 발표를 안 하고 숨겨주는데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걸 이제 내놓는데 100개 중에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보면은 남자친구의 횡령 문제라든지 네. 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매니저는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저 매니저는 박나래 씨랑 그 사건이 됐을 때는 아마 녹취라든지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박나래 씨가 어떤 내용을 하면은 대응을 하면 그 대응에 맞서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비밀을 하나씩 풀기 때문에 사실은 첩첩산중인 것이죠. 사실 박나래 씨가 저 매니저하고 대응해서 소송하게 되면은 굉장히 피해를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길어지는 것인데 아마 저렇게 서로가 소송전을 하다가 중간에 제 생각에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박나래 씨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 매니저가 갖고 있는 모든 비밀을 100개를 풀어버리면 이건 큰일 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 뭔가 수세에 몰려있는 듯한 박나래 씨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쉴 새 없이 연예계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가수 싸이 씨 의혹 터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4일 가수 싸이 씨의 소속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어떤 의혹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싸이 씨가 수면제를 복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대리 처방을 받아서 대리 수령을 한 게 아니냐, 매니저를 통해서 대리 수령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싸이 씨 측에서는 대리 수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과오가 맞다라고 하면서 대신 대리 처방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의 제명은 지금 의료법 위반이긴 한데 일단은 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수사기관에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싸이 씨 소속사의 사무실에 지금 압수수색을 갔고 그리고 이제 차량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동시에 싸이 씨의 휴대폰도 지금 포렌식을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증거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 아마 조만간 이제 싸이 씨도 소환을 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되는 뭐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면제이기 때문에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가서 좀 더 이제 혐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그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리 수령은 했지만 대리 처방은 아니다. 그런데 그 대리 처방 받은 게 아니면 사실 직접 가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시간적인 문제라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싸이 씨가 이제 뭐 공연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뭔가 이제 병원까지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을 수령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진료를 받은 건 맞고 대신 처방전은 나왔는데 그 약만 이제 대신해서 이제 매니저가 수령을 해왔다 이런 이제 주장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저도 선뜻 좀 납득이 되진 않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처방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면 그 처방전을 내가 직접 받았으니까 그걸 토대로 그냥 약국 가서 이제 약을 수령을 하면 되는 것인데 처방은 처방대로 진료는 진료대로 받았는데 약 수령은 또 이제 매니저가 따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대리 수령이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또 가능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가 가능하냐면 정말로 이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 동일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가족,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나 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서 대리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매니저가 과연 이 가족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관계 좀 확인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싸이 씨 측에서 이제 대리 수령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대리 수령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드러나는 부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백화점 보안요원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남성을 제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공공장소의 에티켓이라는 게 우리 공공장소에 이런 거 다 다녀요. 청와대 앞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다 다녀요. 공공장소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신 상황 바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인근에서 집회에 참석한 뒤 식사를 하기 위해 백화점 식당가를 찾았다가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라는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건데요. 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은 노동자 혐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백화점 보안요원은 백화점은 사유지인 만큼 내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500만 회를 넘긴 가운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조 조끼를 입는다고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주변에서 불편해하면 제지할 수 있지, 그냥 벗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롯데백화점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사는 출입 고객의 복장과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현장 안전요원이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탈의 요청을 드린 거라며 불편을 느끼셨을 고객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고객은 롯데 측과 통화한 적 없다며 롯데 측이 당시 식사 자리에 없던 노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 영상 SNS에서 지금 뭐 수백만 회 조회수를 올리면서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 식당가에서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거 보이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식당에 가는데 어떤 복장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식당에 가는데 아마 수영복을 입고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식당에 가면서 아마 군인은 군인복, 경찰은 경찰 복장, 소방관은 소방 복장 입었다고 그걸 벗어나가지는 않거든요. 단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1명 정도가 갔는데 모자하고 그 노조 조끼를 입었는데 두 개를 벗으라고 하니까 모자는 벗었지만 조끼를 안 벗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보안요원이 막 혹시라도 그 주변에 있던 식사하시는 분들이 나 불편해 라고 민원을 냈다든지 그렇게 클레임을 걸었을 경우에는 혹시 가서 요청할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엘백화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노조에 대한 약간 그 부당한 뭐라 그럴까요? 좀 선입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 들기 때문에 한 건데, 저게 지금 사실은 식당에서 나가라 말아 하는 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밥을 안 준다 하고 나가라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노조에 관계된 걸 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다른 문제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식사하는 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걸 법적으로 다투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그 변호사님 생각 어떠신가 네,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사례가 물론 이제 백화점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법원에 이제 출입을 해서 법원 민원실에서 이제 판결문을 열람을 하려고 했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지를 당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헌법 소원인지 아니면 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나기를 이 법원에 대한 그 출입 목적이 그 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판결문을 그때는 이제 열람을 하러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고 헌법 10조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를 했다라고 판단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여기 자체도 이제 뭐 이제 공공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누구나 조금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특히나 지금 이제 금속노조 지금 그때 당시 사무장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이 가서 식사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조끼를 입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뭐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연장선상으로 뭔가 행동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지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가서 뭐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백화점 측에서 좀 과한 조치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백화점이 이제 고개를 숙이기는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고객의 복장 관련해서 별도 규정이나 지침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쨌든 자신들이 좀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그 조치 취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보안 요원이 자기 임무를 했지만은 그 옷 가지고 그 식사에서 그분한테 조끼를 벗어라 마라 요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식당 같은 경우에 과도한 옷차림은 좀 자제해야 되죠. 제가 만약 식당에 가가지고 조끼를 벗고 상의를 벗고 알몸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요 정도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옷에 붙어 있는 글씨라든지 노조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장으로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거 가지고 아까 뭐 시인 아니니까 식사하는 거 대해서는 롯데백화점이라 하더라도 그런 조치는 취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아마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안 요원이 미리 선제적으로 한 것인데 그게 결론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백화점 측에서는 앞으로 뭐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규정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사계본부장이 지목한 여야 정치인 가운데 일부는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의혹 불거졌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통일교 의료재단의 이사장 취임식 사진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이 행사에 축하 연사로 무대에 섰고요. 이를 포함해서 3차례 정도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2021년 4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야번님 내야 세계 평화의 배를 띄워라.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의 열쇠는 한학자 총재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관련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 모두 지금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이나 또 노래를 한 영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금품을 수수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보통은 이제 금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이 있고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이 있는데, 근데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제 준 사람의 진술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이제 진술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진술 자체가 좀 이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서 지금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축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 통일교하고의 관계가 뭔가 이제 긴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지 않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교 측하고 이 전 의원들 측 간에 뭔가 이제 그동안에 교류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또 다른 고위 간부 간에 또 이제 통화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언제 시점에 금품이 갔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특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한 정치인이 3명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두 가지 모두 이첩 서류에 명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변호사님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뇌물을 주는 사람이 계좌로 보낼 일은 없습니다. 현찰을 준비해가 현찰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뇌물죄로 이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진술에 의존한다는 건 사실은 희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에서는 조사를 할 때에 그 진술도 토대로 하지만은 해당 의원들이라든지 장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도 해야 되고 또 전방위적으로 계좌를 추적을 할 겁니다. 근데 계좌 추적에서는 실제적으로 계좌 추적을 이체를 안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돈을 갖게 되면은 돈을 인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찰 인출을 했을 것이고, 저 받은 사람들도 돈을 현찰로 입금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맞겠죠. 어찌됐든 이번 때문에 통일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뇌물을 뿌렸다고 하지만 이거는 윤 땡땡이의 일탈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체가 그렇게 뇌물을 주거나 문제 삼은 게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한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네. 자,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행사 그 축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당시 자신은 부산의 한 성당에 있었다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 공개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한 알리바이로 충분할까요? 그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뭐 왕왕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에 뭔가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분인데,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분이 출국 사실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명백할 것 같으면은 이 알리바이 주장을 좀 받아들여 주는데, 근데 지금 제출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부산 지역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정말 물리적으로 아예 그 동선 자체가 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정말로 이제 납득이 될 것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조금 늦게라도 참석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진이 촬영이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사진 한 장만으로 사실 의혹이 해명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이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통일교 행사라고 있었던 시간에 그때 당시에 이제 통일교 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위 간부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잠시 그때 당시 축사를 했는지 참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까지 드러나야만 좀 이 알리바이에 대해서 증명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단독 보도들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통일교가 2022년 그 3월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하면서
연결고리를 좀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끈을 대려고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통일교가 아까 말했듯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로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재단에서는 사실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현처 여만뿐만 아니고 약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온 대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도 접점을 가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채널을 2개를 만들었다.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우리가 로비를 해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양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집중한다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선택을 하나만 해서 할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 그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통일교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또 어제 입장을 밝혔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독단적인 일탈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너무나 명확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 사실 이 진술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은 윤영호 본부장도 다치게 되지만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받는 부분, 특히나 이제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뇌물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본인의 그냥 일탈일 뿐이지 통일교는 여기에 무관하다, 선 긋는 그런 이제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는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특검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했고 이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도 본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진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준 사람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의 처벌을 감수를 하면서도 이런 불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사람의 신빙성이 보통은 더 높다라고 수당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후에 좀 이 통일교 측에서도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진술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마 통일교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개인의 일탈일 뿐이지 통일교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만 통일교 측에서도 법적 책임을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는 걸로 보여져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본인들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문을 내는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조간에서도 이제 모든 뭐 신문지에 그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법정 대응 전략도 이런 취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방어 전략을 구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선긋기라는 게 어쨌든 꼬리 자르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폭탄 발언 같은 걸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해서도 이름을 거론할까 싶어가지고 더 이제 그때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뭐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지금 이첩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경찰 내에서 본인의 진술을 조금 더 이제 신빙성을 유무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뭐 통일교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뭔가 이제 더 방어 전략을 구축을 하고 꼬리 자르기 모양으로 계속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도 아마 이 진술 자체를 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사 대응 방향에 따라서 뭐 윤영호 본부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도 관련 질문 드릴게요. 경찰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뭐 3시간 정도 접견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리고 있는데 윤영호 씨가 경찰에서 또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일교의 간부 정도를 지냈다고 한다면 종교적으로 그 한 총재한테는 충성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진술을 하지만은 진술에 뒷받침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은 경찰에서도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은 유력 인사들을 입건하거나 조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저 진술이 정확성을 좀 떨어지는 것이고 보고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런데 아까 그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다른 사안이 생겨가지고 본인이 신병이 변화를 일으켜서 더 정확하게 진술을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녹취록 같은 경우 또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들이대면은 경찰에서는 속도가 붙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하나큰 그 공개의 청학교로 생각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직 뭐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밝혀지는 내용들은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 가보겠습니다. 그 자동차 범퍼에 고라니가 낀 줄 모르고 주차장까지 온 차량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죠.
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블러 처리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차량 범퍼 밑에 죽은 고라니가 처참하게 끼어 있습니다. 글쓴이는 고라니를 친 운전자가 범퍼에 낀 줄도 모른 채 지하 주차장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누리꾼들은 충격음이 들렸을 텐데 맨정신에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놀라워했고요. 모를 수도 있다며 차주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자, 승용차 운전자가 범퍼에 고라니 사체를 매달고 지하 주차장까지 왔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 사진 보고 좀 충격이었는데 네. 이게 운전자가 정말 이제 모를 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고라니가 크기가 이제 뭐 작지도 않고 이 충격이 좀 상당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뭐 일부에서는 또 의견이 있기를 뭐 범퍼 사이에 또 끼게 되면 네. 그러면 또 충격이 또 이제 분산이 돼서 뭐 모를 수도 있다, 뭐 그래요?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까지 저렇게 이제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의문인데 이전에도 또 있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저도 놀랍긴 했습니다. 그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뭐 운전하다가 병뚜껑만 밟아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실 뭐 그 어떤 입장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아니면 그 알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입장에서는 실제로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상 저 차량에 고라니가 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고라니가 매우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육안이 안 보이고 차가 가는데 중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살짝 부딪히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으면은 고라니 사체를 처벌했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주차장까지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 차량이 시내를 다닌 것 같지는 않고 시골이나 야외를 다녔다가 아마 살짝 받았는데 낀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고 올 수 그런 것이지 알면서 주차장에 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고라니를 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나요? 어떻습니까? 가끔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고라니뿐만 아니라 사슴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그 그런 고양이 치는 사고가 나는데, 저렇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드는 사람들은 저 범퍼가 깨졌다 하더라도 자차 보험을 해결해줘요. 근데 면책금을 내야 됩니다. 저는 30만 원인데 우리 앵커님 얼마입니까? 면책금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30만 원. 그래요? 예. 좀 올리세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면책금을 내면은 사고를 났다 하더라도 저 뭐 근데 이건 있어요. 한 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이 붙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정도 사고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 면책금 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 고라니와 같은 이 동물을 이렇게 운전하다가 치게 되면 사실 좀 자연재해와 비슷하게 봐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약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동물하고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뭐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약관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뭐 자차 보험도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도 가입해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해와 유사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할증은 조금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보험마다 약관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 조금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이 사고를 보셨다시피 예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약관 챙기셔가지고 뭐 이번 참에 뭐 가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다른 입주민들이 고라니가 낀 저 모습을 봤으면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섭니다. 본인 결심에서 추가 폭로를 자제했던 윤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선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 재판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정 안 상황을 시시각각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이곳 법원에서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권의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법정에는 권 의원이 출석을 한 상태라고 하고 윤 전 본부장도 앞서서 파악하기로는 출석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곧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선 권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특검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던 윤 전 본부장이었던 만큼 진술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 증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재판에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전달한 인물과 구체적 경위에 대한 추가 폭로를 고민한다던 윤 전 본부장이 그제 열린 본인 결심에서 말을 아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은 5명인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채 접근한 구체적인 정황들도 포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던 윤 전 본부장 법정 발언이 세부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 간부와 통화에서 자신이 당시 여권, 즉 민주당에 접근할 수 있는 2개의 라인이 있다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년에 걸쳐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엔 윤 전 본부장이 노 전 실장 외에도 진보 쪽에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과 연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통일교 인사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고 김 전 장관 역시 어떤 청탁도 받은 적 없다는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메시지엔 윤 전 본부장이 보수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는 내부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서 윤 전 본부장이 진보, 보수와 연을 만들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 5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았고 경제 민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국가보안법 폐지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한국갤럽 측은 통일교 로비 의혹에 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것 등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은 26%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26%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사건 재판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과 현 재판부에서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40%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6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 사건을 계기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이 추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나흘째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수사관 11명을 보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 본사에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민준은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층간소음은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에서 걸어 나옵니다. 충남 천안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이웃을 살해한 47살 양민준입니다. 양민준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그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취재진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조금씩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민준은 윗집과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갈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피해자 가족이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신고했고 범행 직전인 지난달에는 양민준이 윗집이 시끄럽다며 경찰을 부른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을 고려해 양민준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민준은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우려해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려 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조금 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법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는 자금 전달한 윤영호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신문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장관급 4명과 접촉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진술을 했죠. 그리고 특검에는 전재수, 김규환 등에 대해 금품을 공여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오늘 권성동 의원 재판 증인 신문에서 추가 폭로를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전해지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최대 10cm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늦은 오후에 일부 지역에는 강한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내일 중부지방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온다고요? 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눈은 강원도에 최대 10cm, 경기 북부와 남동부, 충북에 3에서 8cm, 서울에도 1에서 5cm가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 시작은 비나 진눈깨비로 내리다가 점차 눈으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비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과 충북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인 만큼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은 붕괴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눈비는 대부분 내일 밤에 그치겠지만 충남과 호남 서해안은 일요일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고환율의 수입 물가가 5달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달엔 2.6%나 오르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월 평균 환율이 1,457원으로 한 달 전보다 2.4% 오른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통상 한 달에서 석 달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물가 지수에 따르면 11월 수입 물가 지수가 141.82로 10월보다 2.6% 올랐습니다. 지난 7월에 0.8% 상승 이후 5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폭으로는 지난해 4월에 3.8% 상승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1차 금속 제품 및 화학 제품 등 제조업체가 상품 생산에 투입하는 원료나 반제품 성격의 중간재가 한 달 전보다 3.8%나 올라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소비재였는데 전달보다 1.7%가 올랐고 기계와 설비 같은 자본재는 1.3% 상승했습니다. 반면 원유 등 광산품은 한 달 전보다 0.6% 하락했는데 이는 국제유가가 소폭 내린 영향이었습니다. 통상 국제유가가 수입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는 유가 하락에도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57원이었는데 한 달 전인 10월보다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숫자로만 보더라도 지난달 수입물가지수 상승폭 2.6%의 92%가 고환율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계약 통화 기준 수입물가가 0.6% 올랐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2.6%가 올라 환율 영향이 컸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평균 환율도 현재까지 지난달보다 0.8% 오른 걸 고려하면 이번 달 수입물가도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환율에 지난달 수출 물가도 3.7% 상승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공산품이 3.7% 올랐고 농림수산품은 0.9%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업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 원두부터 밀가루, 버터, 설탕까지 많은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품목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와인 수입업체와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수아 씨.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5% 정도 인상이 된 원가 11,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소비자가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수입 주류뿐 아니라 원재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업체들은 모두 고환율의 부담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커피 원두는 100% 수입산입니다. 한 해 20만 톤 넘게 들여오고 있는데 환율 반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원두의 국제 가격은 이미 1년 전보다 46% 뛰었습니다. 환율 상승까지 더하면 실제 원두 비용 상승 체감은 훨씬 커지는 셈입니다. 과자와 빵, 면 등에 쓰이는 밀가루도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가 자급률을 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이 쉽지 않아 대부분을 수입에 여전히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등했던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해 5년 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고환율의 가격 하락 효과는 상쇄되고 있습니다. 버터와 설탕 등 베이커리 핵심 원료 역시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가공식품 주요 원재료인 설탕, 버터 등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이들을 달러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원료는 대량 구매 후 재고가 소진되면 새로 들여오는 구조라 향후 가격 인상이 한꺼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 고환율발 비용 부담이 결국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늘 충북 청주에 있는 쌍샘 자연교회를 방문해 생태 문화 돌봄 공동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네, 어제 둘러봤습니다. 김 여사는 교회가 마을을 품고 마을이 교회를 성장시킨 상생의 현장이라며 마을 전체를 삶의 터전으로 키워낸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입니다. 싱크대 위에서 누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전복을 손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전복이 아니라 전복 모양의 쿠션입니다. 완도군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답례품으로 받는 전복 미니 쿠션과 키링인데요. 자, 껍데기에 맺힌 물방울의 반짝임과 따개비의 질감, 몸통의 얼룩무늬와 외투막까지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제품 소개 문구에도 처음 보면 살짝 놀란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언뜻 보면 진짜 전복과 구분이 어려울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가 있고요. 연간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보내주는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답례품 같다. 너무 리얼해서 웃기고 재밌다. 비린내가 날 것처럼 생겼다.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리얼하고 어이가 없다. 등 아주 유쾌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가 있었죠. 숨진 20대 남성이 장기 기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사고였죠. 60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서 시장으로 돌진했는데요.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23살 문영희 씨도 이때 시장에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찾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계산하러 가게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이에 트럭이 문씨를 덮쳤고요.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의 동의로 심장과 폐장, 간장을 기증해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고인의 가족은 문 씨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는데요. 문 씨의 어머니는 함께 많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YTN은 중국 어선의 탈법업, 비밀 어창에 대해서 연속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의 비밀 어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규모 단속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과 뒤섞여 물고기를 잡는 우리 어민들은 중국 측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좋은 자리는 그 사람한테 다 뺏긴다 보면 돼, 중국 배들은. 우리나라 안에도 그래요. 손해액이 한 3천만 원. 지금 이제 부사진 거는 다 가해버리고 어장 만드는 데 하루 정도로 걸려요, 하루에. 어업 협정을 맺은 한중 양국은 매년 서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쓸이 어업 등으로 중국 해역의 물고기가 줄면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넘어오는 중국 어선이 중국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보다 훨씬 많은 상황. 지난 23년 동안 우리 측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잡은 물고기 양은 우리가 중국 측 수역에서 잡은 양의 13배 수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비밀 어창 같은 적발이 어려운 꼼수까지 등장하며 어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고기가 어장에 지금 이 항폐화되고 있어. 몇 년 안 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기 아마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요. 특히 비밀 어창은 우리 바다의 자원 고갈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됩니다. 지난 1월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했을 당시 정상적인 어창에는 어획 가능한 크기의 물고기가 700kg 정도 있었는데 이 어선의 비밀 어창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물고기를 포함해 정상 어창에 보관된 양의 4배에 달하는 2.8톤의 어획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싹 쓸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어부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뒷날은 어획량이 3분의 1로 확 감소가 돼요. 정확한 실태 파악,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인기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함정을 파견하는 형태, 좀 관리 감독의 효율화 방안도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비밀어창은 밀입국이나 밀수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어선 비밀어창의 교묘한 은닉 수법과 이로 인한 피해를 전한 YTN 단독 보도에 대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와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중국 측에 관련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서 중국 어선 6척을 납포했다며 비밀어창과 같은 어획물 은닉을 집중 점검하고 중국 측과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파업 선언에서 유보 철회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출근길 대란을 피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하루 전부터 시작한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은 의견 차이가 컸던 만큼 새벽까지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과반 넘는 노조원이 속한 1노조는 최소 1,000명 이상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애초 5.2%에서 정부 예산 편성에 맞춘 3%로 양보했지만 유급 휴가와 첫차 운행 시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업 선언까지 치달았습니다. 노조는 새벽 3시 반 협상 결렬과 첫차 파업을 선언하면서 압박에 나섰는데 사측의 물밑 설득으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며 5시 40분 파업 유보, 6시 파업 철회에 이르렀습니다. 유급 휴가였던 것을 무급 휴가로 돌리는 휴가 계약안을 내놓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막판에 교섭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컸는데 말씀하셨던 휴가 계약 문제는 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노사는 신규 채용 820여 명에 합의했고 임금 인상은 1.8%를 고집해온 사측이 한 발 물러서 최종적으로 3%로 타결했습니다. 그간의 노사 협상이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파업으로 시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서 좀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노조에 이어 2노조와 3노조도 사측과 차례로 합의하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 없이 서울 지하철 노조 임단협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의 세운 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 4천여 제곱미터 범위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공식 고시했습니다. 세운 4구역이 지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행법은 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씨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 바게닝에 따라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너무 관대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각광받았던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폭락한 건 지난 2022년 5월. 10만 원대에 거래됐던 코인이 며칠 만에 1원까지 떨어지면서 60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증발했습니다. 당시까지 가상화폐 사상 최대 규모의 폭락 사태로 한국인 20만 명을 포함해 1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제 내가 못 버티겠어. 이게 점점 힘들어. 두 코인을 개발한 권도영 씨는 직전까지도 생존을 자신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for watching companies die too.
다른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체포돼 기소됐지만 권 씨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재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역시 권 씨를 수배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송환을 요구하다 결국 지난해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 끝에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권 씨에게 적용된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0년까지 가능했지만 미국 검찰은 플리바게닝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핵심적인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1,9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선처 요청은 물론 검찰의 구형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권 씨가 저지른 역대급 사기로 헤아릴 수 없는 인적 파괴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플리바게닝에 따라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이후 한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통일교 의혹 사건을 맡은 경찰 전담 수사팀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수사에 점차 속도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 전담 수사팀이 뇌물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전재수 전 장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요? 네, 경찰이 통일교 의혹 주요 인물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해 넘기면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혐의명은 밝히지 않았는데 특검이 넘긴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데요.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한다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금품 제공 시점인 지난 2018년 기준이면 특정 사건은 올해 안으로 시효가 끝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수사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경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한 사실도 파악이 됐죠. 네, 경찰 전담 수사팀에서 일부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으로 앞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조사도 진행하며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입니다. 일단 어제 경찰 전담 수사팀이 제일 먼저 진술 조사를 진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경찰은 어제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주치소를 방문해 3시간가량 접견해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과거 진술 등을 재확인하는 집중했습니다. 또 증거 확보 등을 위한 피의자 압수수색 등 절차가 조만간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김건희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 역시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이송됐죠. 네, 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합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오늘 사건이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내면서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이 의혹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를 덮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특검에선 윤 전 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한 인사는 여야에서 5명이라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 전담수사팀은 고발장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단 연구가로 활동한 허우익 대전신학대 윤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통일교가 여야 가리지 않고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 통일교가 어떤 종교인가요? 흔히 말하는 이단인가요? 예, 기독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단이고요. 사이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력과 밀착하려고 하고 또 헌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통일교에서 나타나죠. 네, 지금 의혹이 불거지는 시점이 정권 교체 시기입니다. 2022년 당시인데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통일교는 왜 자꾸 이렇게 정권에 로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은 이제 이 사람들이 권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리를 덮어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통일교나 이단들의 교주가 권력자하고 가깝다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이제 교단 내에 드러낼 수 있거든요. 윗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권력과 유착하려는 것이 이단 사이비 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힘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정치권에 영향력을 또 행사하는 이권을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통일교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뭐 집중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통일교에서 한일 해저 터널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역사가 오래됩니다. 일제시대 1919년부터 일본은 대동아 공영 입장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해방 후까지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요. 1981년에 문선명이 일본의 통일교 교세가 늘어나니까 한일 해저 터널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일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3개 노선 7개 공법을 제시했습니다. 문선명 통일교가 한일 해저 터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일본의 통일교 신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10만 명을 추산하고요. 그 헌금도 한국보다 뭐 10배나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평에 통일교 왕국이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올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해저 터널이죠. 그래서 문선명이 그걸 만들면은 일본에서 굉장한 선교의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일본 신도들을 한국에 그대로 데려와서 헌금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아주 유리한 사업이라고 본 거예요. 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뭐 통일교가 오래전부터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2008년에 245개 지역구에 1억씩 선거 비용을 들여서 이제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한석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출신 국회의원을 얻기 위해서 아마 계속 로비했다고 보고요. 일본의 통일교하고 한국의 통일교는 한 몸이거든요. 알다시피 2022년에 일본 통일교가 정치 개입 해가지고 해산됐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때 자민당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 소속 위원 381명 중에 179명 과반이 넘어요. 통일교의 자금과 선거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안 했겠어요? 최근 보도에 보면은 여야 통틀어 15명이 통일교와 유착되어 있다 하는 보도도 나오거든요. 아마 더 자세하게 조사하면 드러날 거라고 봐요. 네,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진술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정동영 장관의 경우는 뭐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천정궁에 잠깐 가서 10분 동안 차를 마셨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천정궁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천정궁은요. 문성명 총재가 1988년에 천주 평화 통일구
줄여서 천일국을 개국 선포했습니다. 통일교 왕국을. 그리고 왕국이니까 궁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평 일대 땅을 매입해가 박물관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아서 천정궁이라는 궁전을 만들었어요.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예,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통일교에서는 영계와 육계가 통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 한학자 총재 만나서 지금 1억여 원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나오는 한학자 총재, 통일교에서 좀 어떤 존재입니까? 통일교에서 사실은 이제 1988년에 문선명 총재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세 아들한테 통일교를 후계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학자는 배제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그 문선명 총재가 죽으니까 한학자 총재와 그 측근들이 세 아들들의 지분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장례식에 세 아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2대 총재라고 주장하고 홀리마더 성모라고 주장하고 독생녀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하고 갈등이 심해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통일교 한국 본부의 목사가 그 친남 문형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형진을 쫓아냈어요. 단 목사직에서. 그럼 미국 가서 생추례라는 따로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형진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제일 고약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심지어 사탄이라고 막 주장하기도 했으니까 통일교가 참부모 참가장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족 간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거죠. 정말 집안 다툼이 아주 치열했군요. 치열한 거죠. 자, 그런데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의 경우에 보면은 자민당 국회의원 절반을 접근했잖아요. 그리고 통일교는 일사불란한 조직입니다. 상명하달에. 그러니까 간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자 총재나 통일교가 자체적으로 이런 정권 유착을 일본에서도 했으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도 했다고 봅니다. 자, 지금 특검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끝나더라도 경찰 수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대통령도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통일교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좀 할까요? 통일교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동안 저질러 놓은 것이 하도 많아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또 하나는 민법상으로도 분명하게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그도 기타 공익을 훼손했기 때문에 법제처장의 그 얘기로는 주무관청에서 해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해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에도 해산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단 연구가로 활동하신 허호익 대전 신학대 은퇴 교수와 함께 통일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일 밤 7.5의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때 홋카이도 남부와 혼슈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현재는 해제한 상태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강진을 계기로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한미 간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 회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핵 억제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 5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이 한반도의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의사결정 협력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협의체란 점에 공감했습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협의그룹 활동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겁니다. 한미는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공동연습을 포함해 핵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한반도 재래식 방위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동맹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측 의지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다만 지난 회의 때처럼 유사시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하거나 미국 전략자산에 한반도 전개를 명시한 문구는 양국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대북 적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는데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거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K컬처 열풍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면서 올해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높아진 위상만큼 유료화 전환 논쟁도 뜨거운데 단순한 찬반 토론을 넘어 관련 제도 정비부터 탄탄히 해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열렬한 환호 속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가족. 올해 600만 번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장한 관람객입니다. 문화의 힘을 본다고 하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막내랑 또 같이 한번 오겠습니다. 600만 1번째의 주인공이 된 건 덴마크 출신 남성.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처음 이곳을 찾았습니다. I come from Denmark and we only 6 million people in Denmark, so this is a lot to me. K컬처의 상징이 된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로써 관람객 기준 세계 4위권 박물관으로 도약했습니다. 600만이 넘음으로 해가지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앞서게 됐습니다. 박수! 80년 박물관 역사상 첫 600만 기록을 쓰면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이제는 입장료를 받자는 제안을 두고도 논의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유료화에 공감해온 유관장은 우선 내년 예약제부터 도입해 구체적인 관람객 정보를 파악하기로 했는데 최근 학계 토론회에서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까지 아우르는 열띤 토론이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입장료를 낼 때 관람객 스스로도 문화유산 보존에 이바지한다는 만족감이 커질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지금 같은 국중박 흥행 시대가 계속될지 보장하긴 어렵다는 신중론이 맞섰지만 우선적인 제도 정비가 유료화의 대전제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던 겁니다. 추가로 입장료를 걷어도 국고로 환수돼 박물관이 직접 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현행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과는 상황이 딴판인 지방 국립박물관들이 받을 영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입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오늘 국내 판매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소량으로 출시된 트라이폴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삼성 강남 매장 앞에는 밤새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펼치면 10인치 태블릿 PC처럼 접으면 6.5인치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맥도날드의 크리스마스 광고가 성탄 분위기를 망쳤다는 비난 속에 삭제됐습니다. BBC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 네덜란드는 현지 시간 9일 AI로 제작한 크리스마스 시즌 광고를 유튜브 채널에서 철회했습니다. 해당 맥도날드 광고는 이 산타가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는 데 정전이 되는 상황 등의 코미디 영상에 이 섬뜩하다거나 아이디어 자체가 형편없다는 등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핀란드 산타 마을에 공인 산타클로스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YTN 서울타워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YTN 서울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진짜 산타를 만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단 한 명뿐인 핀란드 공인 산타가 오늘 YTN 서울타워를 찾아주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산타클로스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공인 산타라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인데요.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공식 산타가 오늘부터 14일까지 YTN 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핀란드 공인 산타는 매년 12월마다 산타클로스의 공식 항공사로 지정된 핀에어를 통해 세계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014년 우리나라를 처음 찾았던 산타클로스가 올해는 YTN 서울타워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서울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는 서울 대표 관광 명소로 최근 인기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에도 등장하며 세계적인 위상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럼 YTN 서울타워를 찾은 핀란드 공인 산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you to bring happiness and joy and togetherness in the hearts of everyone. Merry Christmas to you all. Greetings from Seoul Tower. Merry Christmas. 시민들은 YTN 서울타워 마당에 설치된 10m의 대형 트리 앞에서 추억을 남기고 산타 마을에서 날아온 공인 산타와 인증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겨울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진짜 산타클로스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설렘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서울타워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넘어섰지만 구름 많은 날씨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8도, 체감 온도는 4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인 내일은 추위 속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 일정에 참고하시고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눈비가 섞여 내리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눈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최고 10cm, 경기 북동부와 충북에는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이들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예년보다 낮은 3도에 머물겠습니다. 눈비가 온 뒤 휴일인 모레는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에는 일요일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내리는 눈은 지난번 기습 폭설과 달리 비교적 긴 시간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빙판길 사고와 기습 폭설로 인해 습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그러니까 하급식 판결문을 공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이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그리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국회 화면 보고 계신데요. 별도의 열람 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이제 다음 한 건은 은행법 개정안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케어 오후 2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